안녕하세요.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하준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의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빈 대리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RCEP 활용 호주 진출 전략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해 2월 세계 최대 FTA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즉 RCEP이 한국과 호주에 출범하였습니다. 저희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에서는 RCEP을 활용한 호주 진출 전략을 여러분께 안내드리기 위해 이번 웨비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RCEP 주요 내용 및 활용 절차, RCEP 활용 투자 진출 전략, 그리고 호주 물류 및 통관 시 유의사항에 대해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당 웨비나 영상은 저희 코트라 시드니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니 이번 웨비나에서 놓치신 부분들이 있으면 업로드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웨비나 시작에 앞서 저희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 관장 김병우입니다. 오늘 RCEP 활용 호주 진출 전략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세계 최대 규모 FTA RCEP이 발효되었습니다.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이후 10년 만이며 한중일, 아시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입니다. RCEP은 GDP, 인구, 무역 규모 등에서 세계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RCEP은 다자간 경제 협력을 통해 참여국들의 관세 장벽을 낮추고 공통의 무역 투자 규정으로 교육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영내 여러 국가에 걸친 제품도 원산지 누적 기준이 적용되어 RCEP 참여국 간 교육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CEP은 한국과 호주에게도 새로운 큰 기회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됐던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작년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43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의 교역도 전년 대비 7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수소 등 재생에너지, 방위산업, 우주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도 향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작년 12월 출범한 시드니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도 RCEP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한국, 호주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저희 RCEP 활용 호주 진출 전략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귀한 발표를 맡아주신 연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웨비나가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RCEP 활용 호주 진출 전략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RCEP 주요 내용 및 활용 절차 발표를 맡게 된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의 김성빈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제 발표는 RCEP에 대해 세부적으로 깊이 설명드리기보다는 RCEP이 무엇인지 또 RCEP을 활용하는 절차는 어떠한지 한눈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RCEP의 주요 내용과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RCEP을 활용하는 절차와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RCEP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EP은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합니다. RCEP은 2012년 11월 공식적으로 아세안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총 16개의 국가 간 협상이 개시되었습니다. 이미 이 이전부터 비공식적으로 RCEP 협정 논의가 오고 갔으나 2012년에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5년 뒤인 2017년 11월 제1차 정상회의를 진행함으로써 RCEP 실질 타결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바로 그 다음 해인 2018년 11월 제2차 정상회의를 통해 RCEP 최종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참여국 중 하나였던 인도가 제3차 정상회의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인도를 제외한 15개의 국가가 협정문 타결 선언을 하였고 서명 추진을 합의하였습니다. 사실 인도 같은 경우 이전부터
인도의 국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RCEP 참여 시 무역 적자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도는 2020년 7월 RCEP 회원국에서 탈퇴를 결정하였고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은 2020년 11월 제4차 정상회의를 통해 RCEP의 최종 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 RCEP은 역내 인구 및 총생산이 전 세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입니다. 참여국을 살펴보시면 아세안 10개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그리고 브루나이가 있으며 그 이외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5개국이 있습니다. RCEP의 교역 규모로는 5.6조 달러, 인구 방면에서는 약 22.7억 명, 그리고 국내 총생산인 GDP는 26.1조 달러에 달하며 각각 세계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규모가 큰 만큼 협정문 자체에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RCEP 협정문은 20개의 챕터와 1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부터 시작하여 제20장 최종 규정까지 있으나 시간상의 문제로 오늘 발표에서는 RCEP 협정문의 주요 특징인 제3장 원산지 규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CEP 협정문의 주요 특징은 말씀드린 대로 제3장에 해당되는 통일된 원산지 규정입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인증 수출자를 통한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에 수출할 경우 국가 관세 당국의 심사를 거친 후에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만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RCEP을 통하여 인증 수출자 자율 증명 방식 활용 규정이 추가가 되었으며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인증 수출자를 국가기관으로부터 취득하면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더 편리하게 원산지 증명서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누적 기준이 허용됩니다. 누적 기준이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상품 및 재료를 사용한 생산 당사국의 최종 상품 및 재료는 해당 당사국을 원산지로 여기는 기준을 뜻합니다. 이 말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누적 기준에 관하여는 후에 RCEP 활용 절차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단일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RCEP 이전에는 각 국가별로 맺은 양자 간 FTA 협정에 따라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RCEP 발효로 단일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통하여 역내 회원국 간 무역의 효율성을 개선하게 되었고 기체결한 FTA 협정과 관세율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협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자세한 사항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에서 발간한 RCEP 실무 활용 가이드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제작한 RCEP 상세 설명 자료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호주 양국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기존 한호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중소기업 챕터가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무역 규범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위하여 참여국 간 서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향상시키고 RCEP의 무역 및 투자 관련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 접근을 수월하게 하며 참여국 중소기업 간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등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한국과 호주 양국만 두고 보았을 때 RCEP으로 인한 교역 혜택은 기존 한호 FTA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양국과 RCEP 참여국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먼저 한국 같은 경우 아세안과 장기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인적 및 문화적 교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일본과 개시하게 된 첫 FTA라는 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RCEP 이전까지도 양자 간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RCEP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교역 관계를 개선하는 시작점이 되었으며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 채널을 형성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주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악화되었던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기존 중국에 의존하였던 무역을 아세안 및 다른 회원국으로 다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호주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장 기회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얼셉 활용 절차와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셉 협정 활용 절차에는 총 6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HS 코드 확인하기, 2단계 관세 혜택 확인하기, 3단계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하기, 4단계 원산지 증명서 작성하기, 5단계 얼셉 관세 혜택 신청하기, 그리고 6단계 관련 서류 보관하기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 HS 코드 확인하기 절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S 코드란 대외 무역 거래 시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기본적으로 6자리를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국가별 설정에 따라 세부적인 자릿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한국 같은 경우 세부 분류를 위해 10자리로 구성된 HSK 코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HS 코드를 분류하는 방법은 한국 화물자동차의 품목 분류를 예시로 들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분류인 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산업의 유형을 따르면서 표제는 생산품과 제품별 대표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 차량, 항공기, 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뒤 본격적으로 HS 코드의 표기가 되는 류가 있습니다. 류에는 HS 코드 중 앞 2자리에 해당되며 화물차 같은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뒤로는 호 그리고 소호가 6단위까지 공통으로 있으며 7단위부터는 국가별 설정에 따라 세분화하여 사용됩니다. 호주 같은 경우 호주 HS 코드 품목을 검색하시면 8단위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HS 코드 품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인 2단계는 관세 혜택 확인하기입니다. 관세 혜택이란 무역 상대국 일반세율과 RCEP 및 FTA 세율을 비교하여 협정 활용 시 세율의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옆에 호주 산업통상부 FTA 포털 사이트에서 HS 코드 8708.10.10에 대해 검색한 관세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RCEP 그리고 한화 FTA를 뜻하는 KAFTA 그리고 일반 관세율인 MFN이 있습니다. 각 항목 옆에는 현재 관세율이 기입되어 있는데 RCEP은 5%, 한화 FTA는 0%, 그리고 일반세율은 5%로 보이실 겁니다. 이럴 경우 한화 FTA를 활용하시는 것이 5%의 관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기체결 FTA 혹은 RCEP 관세율과 일반 관세율인 MFN을 비교하신 후 관세율이 가장 적은 협정을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RCEP 항목을 보시면 Next Cut 칸에 4% on 1 January 2032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2032년 1월 1일부터 관세율이 5%에서 4%로 감소된다는 의미이며 그 옆에 0% on 1 January 2041은 2041년 1월 1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RCEP 관세율은 무관세 진행이 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3단계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하기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상의 관계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누적 기준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기준 같은 경우 RCEP 발효 이전 양자간 FTA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기준이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중국과 일본의 원재료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생산한 후에 완제품을 호주로 수출할 시 한호 FTA에 따라 영내산 원산지 충족이 되지 않으며 특혜 관세의 적용도 어렵습니다. 즉, 원산지에 대해 누적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셉 발효 이후 얼셉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에 호주로 수출할 시 영내산 원산지 누적이 적용됩니다. 즉, 수출 시
한국을 원산지로 기입이 가능하며 이에 특별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RCEP 회원국 간에는 참여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 누적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RCEP을 적용하시려면 RCEP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셔야지만 가능하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단계 원산지 증명서 작성하기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입 거래 시 FTA 적용을 위하여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서류로 무역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실 때 필수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발급 양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가별로 발급 양식이 다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세안 국가와 중국 같은 경우 기존 FTA에서는 기관 발급이어야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RCEP을 통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인증 수출자에 한해서 자율 발급도 가능해졌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 FTA 협정상 수출자 혹은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으나 한국, 호주 FTA의 경우 일부 품목에 한하여는 기관 발급 대상이니 이 점은 사전에 확인을 하신 후에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식입니다. RCEP 부속서 3-4의 최소 정보 요건을 포함한 영문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작성 주체, 증명서 요건, 신고서 요건, 유효 기간, 협정 세율 적용, 그리고 제출 면제를 꼭 확인하신 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RCEP 관세 혜택 신청하기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원산지 증명서를 입수하신 다음에 수입 통관이 진행될 때 해당되는 절차입니다. 이럴 경우 그 증명서를 가지고 수입 신고를 진행하신 다음에 RCEP 혹은 FTA 특별관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입 통관 후에 RCEP 원산지 증명서를 입수하셨다면 사후 신청 절차를 적용하시면 되는데 이 절차는 수입 통관 시 수입 신고를 먼저 하시고 MFN 혹은 일반 관세를 우선 납부하신 후 원산지 증명서를 입수하시면 그 증명서를 가지고 RCEP 혹은 FTA 특별관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특별관세가 무관세일 경우 이전에 납부한 MFN 실행관세를 환급받으시면 되며 적용관세가 있다면 MFN 관세와 FTA 관세의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마지막 4단계 같은 경우 수입 신고 수리일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서류 보관하기입니다. 물론 수출입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가 중요하지만 특히 원산지 증명 서류 및 이와 관련된 서류들은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 법적으로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입 혹은 생산자분들께서는 당사자별 보관 서류를 참고하셔서 서류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CEP 협정문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RCEP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보이시는 자료들을 참고하시거나 저희 코트라 시드니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RCEP 주요 내용 및 활용 절차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do you recognize our voices? My name is Sami Mansour. I'm a corporate and M&A partner at Clayton Utz. Our team specializes in advising inbound investors on a range of acquisitions, joint ventures, and sale and supply arrangements. And my name is Mariam Azzo. I'm a senior associate at Clayton Utz, working with Sami and the team. Prior to returning to Clayton Utz, I spent a couple of years in London working on a range of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my name is Danielle Crow, a lawyer working with Mariam and Sami. By way of examples, some of the work that we do for our international clients, we recently acted for Big Factor, a listed Swedish-based global business intelligence provider, on its acquisition of BCI Media. The transaction involved coordinating legal work across 7 jurisdictions with 15 counterparties, so we have quite an exposure to international work. Before we begin, we respectfully acknowledge the traditional owners of the land on which this recording is made and the elders both past and present. We also recognise those whose ongoing efforts to protect and promote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cultures will have a lasting legacy
for future elders and leaders. Today we'll cover, albeit very briefly, a bit about who we are and the context for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known less formally as the RCEP, and then look more closely at the benefits of the RCEP generally and for South Korea, and some of the inbound Korean investment we've been seeing into Australia. We've been asked to share a little bit about us. There is quite a bit on the slide, but Clayton Utz is a full-service commercial law firm which has been around for more than 180 years. We have over 165 partners and over 1,600 employees across 6 offices. Our corporate team is multidisciplinary, but with a track record of working with clients, including Korean clients, on a range of inbound investments. But that's enough about us. We know you've just had a presentation where you've been taken through the background to the RCEP, so we will keep this slide very brief. RCEP negotiations were launched in November 2012 betwee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which includes Brunei,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and ASEAN's free trade agreement partners, who are Australia, China, India, Japan, New Zealand, and South Korea. Following that, in November 2020, South Korea signed the RCEP with 14 other countries. 10 member nation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hina, Japan, 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the National Assembly ratified the pact in December last year. The RCEP was to enter into force 60 days after at least 6 ASEAN member states and at least 3 non-ASEAN member states had ratified it. This milestone was reached on 2 November 2021 when Australia ratified the agreement. This meant that the RCEP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2022 for China, Australia, New Zealand, Singapore, Brunei, Cambodia, Laos, Thailand, and Vietnam. South Korea was in fact the 11th country to formally join the RCEP, with it taking effect in South Korea on the 1st of February 2022. 60 days after the government submitted the parliamentary approval to the Secretariat,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RCEP is the world's biggest free trade agreement, as the 15 member countries account for around 30% of the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 the world's population and trade volume, government data has shown. The RCEP covers a market of 2.2 billion people with a combined economic size of $26.2 trillion, or 30% of the world's GDP. Under the partnership, members will further ease market access standards, cut tariffs, and offer reciprocal policies. The combined amount of South Korea's exports to the RCEP participants came to $254.3 billion in 2020, taking up about half of the country's total outbound shipments. It is also the first free trade agreement that involves South Korea and Japan. On this slide, we've set out some of the benefits of the RCEP. From an Australian perspective, the RCEP will enhance partner states' economic engagement, particularly in the booming Indo-Pacific region,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contributing to a stable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The RCEP also sends a clear signal of confidence in an open global economy founded on trade liberalisation and rule-based trading arrangements, and will support economic recovery from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acting as a forum for ongoing dialogue and cooperation on a range of economic and trade issues impacting the Indo-Pacific region. A recent study estimated that the RCEP will boost global national incomes by $186 billion annually by 2030 by promoting trade in the Asia-Pacific region. Trade among RCEP countries is projected to rise by $428 billion, while trade among non-members falls by $48 billion.
RCEP will reorient trade and economic ties away from global linkages toward regionally focused relationships in East Asia. Thanks, Mariam. And Daniel and I will take you through some of the more specific benefits of the RCEP, and they include the following. Firstly, the RCEP will allow South Korean producers to count Australian inputs towards qualification for tariff preferences when exporting to third countries within the RCEP. Previously, this was only available for trade within the ASEAN, 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 Movements of goods through ASEAN to North Asia and to Australia will be easier, as will using regional distribution hubs because of the regional nature of RCEP's rules and procedures. Secondly, the RCEP will also improve the investment environment across the RCEP region and will provide greater certainty and confidence for investors by locking in existing conditions and capturing future unilateral liberalisation. The RCEP includes provisions aimed at facilitating investment facilitation. It also includes requirements not to discriminate against foreign investors from RCEP countries. A most favoured nation commitment will reduce the likelihood that South Korean investors will face greater barriers in RCEP economies than investors from other countries as well. It also includes core investment protections, including rules requiring payment of compensation when investment is expropriate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compensation for losses due to conflict and civil strife, and free transfer of investment-related capital without delay. Thirdly, the RCEP also contains improved mechanisms for tackling non-tariff barriers with its rules in areas such as customs procedures, quarantine and technical standards addressing non-tariff barriers by promoting greater transparency and cooperation among RCEP countries while reaffirming existing WTO rights and obligations. Thanks, Sammy. Next, in regards to customs duty planning and mitigation, the RCEP aims to reduce or eliminate customs duties imposed by each member state on originating goods by approximately 92% over 20 years. In particular, businesses with supply chains involving Japan, China, and South Korea may take note that RCEP establishes a free trad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nations for the first time. The RCEP will also provide a strong platform to expand trade in services throughout the region. As the RCEP consolidates members of the existing ASEAN agreements with the 5 non-ASEAN member states, businesses may enjoy greater sourcing options as well as have more flexibility in optimising their manufacturing processes within the 15 member states. It also creates a strong platform to expand trade in services throughout the Indo-Pacific region by establishing high-quality rules for the supply of services between parties, which enhances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domestic regulation affecting trade in services. And lastly, the RCEP provides enhanced flexibility of movement of business people across the Indo-Pacific region, such as expedited processing of applications for entry and temporary stay in RCEP countries when travelling for business purposes, presumably following the coronavirus pandemic. So let me take you through some of the benefits for South Korea in particular. All of the RCEP member countries except Japan already participate in FTAs with Korea. Joining the RCEP will increase the share of Korea's exports going to FTA partners by 5.2 percentage points to 78.8% and imports by 9.4 points to 74.4%. In South Korea, the agreement is expected to help companies advance into overseas markets as it expands the market for the nation's key export items, including steel and cars, as well as such services sectors as online gaming, animation and film. A recent study projects that more than 90% of the benefits derived by the RCEP will accrue to China, Japan and Korea, which account for about 4/5 of the total GDP of RCEP member countries. In addition,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lso estimated that the reduction of tariffs as a result of the RCEP will boost Korea's GDP by between 0.4% and 0.6%. And then on this slide, we'll go through some of the latest trends. Goods and services exports to South Korea totaled $28.2 billion in 2019, driven largely by shipments of coal, liquefied natural gas, iron ore and beef. Australia is also among the world's biggest supplier
of agricultural and food-related products to South Korea. Beyond the COVID-19 pandemic, South Korea's long-term focus on boosting green and digital investments is positive for Australian exporters, particularly of iron ore, copper, food, and beverage. It also opens opportunities for aerospace, automotive, shipbuilding, electronics, and machinery exporters to supply South Korea's strong manufacturing base. South Korean investment in Australia continues to grow, having risen from $9.2 billion in 2011 to $22.5 billion in 2020. Australia's critical minerals projects are expected to be a notable beneficiary, with several deals already penned and ready to go. In January 2022, South Korea exported $1.4 billion and imported $3.9 billion from Australia, resulting in a negative trade balance of $2.86 billion. Between January 2021 and January 2022, the exports of South Korea have increased by $419 million from $621 million to $1.04 billion, while imports increased by $2.9 billion from $1.82 billion to $3.9 billion. To round off our presentation, we thought we would take you through a couple of recent investments in Australia by Korean companies to give you a feel for what is happening in the market. In September last year, giant Korean steel producer POSCO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he purchase of up to 30,000 tonnes per annum of purified spherical graphite from Renascor Resources. This follows similar deals made by 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 Queensland Pacific Metals and Ecograph. More recently, POSCO is acquiring Australian oil and gas producer Senex Energy for around $900 million, in a deal that POSCO said was key to its global blue hydrogen plans, as well as being low risk, given the high demand for gas in the tight Australian East Coast market. POSCO has also acknowledged that this joint acquisition would help in its mission to electrify its industrial activity as it trie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n part through the production of blue hydrogen, which is a controversial technique of producing the fuel using gas and isolating those emissions using carbon capture and storage. Overall, Korean corporates have committed to investing more than $500 million with Australian mining projects in the form of multiple-year offtake agreements and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including a $240 million investment in an Australian nickel producer, according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our presentation.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For further information on our cross-border and international services,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Our contact details are on your screens right now, or explore our firm's offerings, which you can find on our website, www.claytonutz.com. 안녕하세요. 오늘 코트라 호주 시드니 무역관 주제로 RCEP 활용 호주 진출 전략 웨비나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코비드 상황에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시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호주 ITS 글로벌 로지스틱스의 김민수 관세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는 동북아시아 그리고 호주 간의 트레이드에 특히 DDP 조건이나 물류 또는 통관 컨설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요. 오늘 PPT가 여러분에게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약 10분 정도에 걸쳐서 호주의 물류 그리고 통관 시 유의사항, 키포인트 위주로 가능한 간결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CEP이 구체적으로 통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간단한 실제 수입 케이스를 구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 구성의 첫 번째는 호주 물류의 특성입니다. 무역 상대로서 호주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외부적으로, 즉 국제 교육 공동체 안에서 호주의 특성을 5가지 키워드로 짚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WTO, 즉 국제무역기구의 적극적 멤버이고요. 그럼으로써 WTO의 방향에 잘 조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호주는 영연방의 일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낯설 수 있겠지만 커먼웰스라고 부르는 영연방은 전 세계 54개국으로 이루어져서 역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인 맥락에서도 지리적으로는 비록 멀리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또 유럽과 더 가까운 나라죠. 세 번째, 네 번째는 호주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아시아의 일원이라는 대아시아 중요성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요. RCEP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같은 변화의 흐름 안에서 한국 기업들의 호주 진출, 그리고 한국산 제품의 호주 수출이 증대하는 모습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입니다. 즉 영미 문화권으로 분류되다 보니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고요. 무역 통상에서부터 실제적으로는 영국이나 미국 세관에서 수출입 품목 분류 기준이나 해석의 변화가 있을 때도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호주 관세청은 2005년도에 웹 기반 통합 통관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유니패스도 아마 비슷한 모델을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어를 공통 언어로 사용하는 장점을 정책에서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주에서의 물류 특성으로서 호주의 어떤 내부적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호주는 큰 섬나라로서 한 개의 대륙을 이루는데 면적은 미국보다는 조금 작고 인구는 미국의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제일 먼저 물류 비용이 높겠구나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부문별로 통계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에 비해서 물류비가 2배 반 혹은 3배 정도 더 높다고 상정하시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 특성으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았습니다. 우선 왼쪽 위에 호주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주는 연방 국가인데 크게 5개 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이 5개 주 각각의 주도, 영어로는 스테이트 캐피털이라고 하죠. 이 각각의 도시가 모두 항구 도시라는 점입니다. 그럼 왼편의 호주 지도에서 우측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서 먼저 오른쪽 중간쯤에 브리스번, 그리고 그 아래에 시드니, 지도의 하단부 중앙을 향해서 멜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애들레이드, 그리고 왼쪽 중간쯤에 퍼스가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각 주의 경제는 항구 도시인 주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주도 간 거리는 평균 약 1000km 정도, 즉 한국의 부산에서 중국의 베이징까지 직선 거리가 1234km인 점을 감안하면 호주 전체에 대해서 거리감이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목을 구조적 고물류 비용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시드니 항구 크레인 타워인데요. 레이버, 즉 노동 세력이 법적으로 많이 제도화되어 있어서 임금 협상이나 노사 관계가 평화적이지만 고비용 구조이고요. 포트 등 항만 시설이 노후한 데 비해서 교역량이 급증하다 보니 특히 항만 관련해서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면 부산항 컨테이너 야작장, CY라고 하죠. 프리타임이 부산은 10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호주는 주요 항구의 프리타임이 3일 또는 4일에 불과합니다. 즉, 배가 입항하고 나서 3일 혹은 4일 이내에 통관을 마치고 컨테이너를 픽업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부두 스토리지 비용이 하루에 350불 정도 발생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 호주에서 물류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 하나의 예로서 호주에서는 거의 모든 업체가
CHEP라고 하는 팔렛을 사용하여 물류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참고로 이 챕이라는 팔렛 회사는 1950년대쯤 연방정부 주도로 시작된 회사인데요. 호주가 전체적으로 물류가 빠르게 돌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서 호주에서 통관 시 유의사항을 한국의 수출업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대별을 하였는데 우선 첫 번째로 호주에서 수입관세 부과 과세 기준은 FOB 가격입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WTO 내 많은 국가들에서 CIF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데 비해 호주는 지리적으로 북반구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FOB 가격 기준인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호주 세관 혹은 관세청의 영문 공식 명칭은 Australian Border Force, 줄여서 ABF라고 부릅니다. 세관의 기능이 통관이나 또는 관세 확보에 있을 때는 영문으로 Customs를 사용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국제 정세의 변화에 의해서 Border, 즉 국경 보호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다 보니 미국과 유사하게 Border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낮은 관세 장벽, 그리고 높은 비관세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관세율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술과 같은 주류를 포함한 극히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제품들이 최대 관세율 5% 혹은 FTA를 적용하면 무관세에 해당합니다. 한국과는 아마 많이 다를 거고요. 반면에 비관세 장벽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호주 검역, 영어로는 바이오시큐리티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의 예를 들면 USDA 혹은 FDA 이상으로 엄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실제 통관 또는 물류에서 인스펙션이나 창고료 등 추가 비용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선적에 앞서 호주 비관세 장벽의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규제의 방향성은 사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각국 정부의 통관 관련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을 텐데요. 짧게 정리하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면 신속하고 저비용 혹은 최적 비용으로, 반면에 서류나 혹은 수입 요건이 미비하면 통관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고비용으로 결과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Compliance Driven Regime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RCEP을 적용해서 실제 통관 사례를 인위적 케이스를 구성해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케이스는 40피트 컨테이너, 호주에서 중요한 광산 관련 작업, 펌프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인데요. 일부 부품을 중국에서 제작한 다음에 한국으로 수입하여 한국 내에서 최종 생산한 다음 호주로 수출하는 케이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때 화물 가격을 USD $170,000, 그러니까 미화 17만 달러, 한화로는 약 2억 원으로 하고 HS 코드는 8413-811017이라고 케이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케이스는 인위적으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대로 현행 호주 관세법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5가지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거죠. 첫 번째 일반 관세율, 두 번째 개발도상국 관세율, 세 번째 기술 개도국 관세율, 네 번째 KAFTA 한호 자유무역협정, 마지막으로 RCEP 관세율. 한국은 현행 호주법상 DCS Developing Countries로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는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마 의아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분류 체계가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현행 관세법상 여전히 유효하고요. 아마 한 3년쯤 전에 한국 정부의 공식적 통지에 의해서
WTO에서 조만간 한국의 개도국 지위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유효한 관세율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제가 세세하게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제품이 중국산 부품으로 인해서 한호 자유무역 협정, 즉 KAFTA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품은 FTA는 적용되지 않겠죠. 따라서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도 5%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정리하면 실제 수출입 상황에서 이와 같은 케이스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현행 호주 양호 관세 제도 중에서 RCEP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따라서 RCEP 원산지 증명 제도를 활용할 경우에 관세가 면제가 되겠죠. 간략히 보여드렸습니다만 관세사로서 일하고 있는 저희 프로페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번에 발효되는 RCEP의 경우 포괄성, 또 실용성, 그리고 활용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를 계기로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에서 준비한 RCEP 자료 및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코트라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들에서도 실질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 짧은 웨비나 세션이었습니다만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호주 또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에 큰 성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시드니 FTA 해외 활용 지원 센터에 대하여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FTA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추진 배경과 관련 업무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 해외 활용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입니다. 현재 저희 코트라에서는 해외 9개국 15개 도시에 FTA 해외 활용 지원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국, 아세안, 오세아니아, 남아시아, 북아메리카 등이 있으며 이 중 대양주 지역의 경우 시드니 FTA 센터가 작년 12월에 신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FTA 센터가 개소된 결정된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 2021년은 한국과 호주가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해로서 양국 간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코트라는 한국과 호주 교역이 이전보다 발전될 것이라 전망하고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한호주 FTA의 활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초에 발효된 세계 최대 FTA인 RCEP 협정에 한국과 호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RCEP 협정에서는 기존 한호 FTA에는 없었던 중소기업 관련 규범 챕터가 추가됨으로써 양국 중소기업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 측은 코트라를 통하여 FTA 및 RCEP 활용에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기업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주, 구체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건설 관할의 FTA 지원센터 부재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농산물과 핵심 자원 등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입국입니다. 이에 따라 FTA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의 업무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코트라 시드니 FTA 센터가 지원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정보 제공, 활용 상담, 그리고 애로 해소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FTA 센터에서는 FTA와 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들을 제공드릴 예정이며 FTA 실무 활용 가이드북과 FTA 전시회 공동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한국 기업들은 물론 호주에 진출해 있는 현지 기업들까지 한호 FTA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활용 상담입니다. 저희 지원센터에서는 FTA 및 RCEP 활용에 대해 관련 전문가분들을 섭외하여 더욱 확실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지원드릴 예정입니다. 현지 기업 및 진출 기업의 방문 상담은 물론 주요 전시회, 상담회 및 헬프데스크를 운영하여 다양한 상담 기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로 해소입니다. 적용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통관이나 인증 같은 비관세 장벽 사례를 발굴하여
호주로의 수출 시 보다 수월하게 교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또한 오스트레이드, NSW 투자부와 같은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호주 현지 정보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코트라 시드니 FTA 센터에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드니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각자의 업무로 바쁘실 텐데 저희 웨비나에 오늘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코트라 시드니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발표 자료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메일로 신청 주시면 저희가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게스트분들과 발표 자료를 준비해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호주 진출을 함께하는 코트라 시드니 무역관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